자, 오늘 주제는 반려동물에서 사용하는 영양제, 요거 과연 계속 먹어야 되는가 라는 주제로 오늘은 내용을 좀 준비해 봤어요. 너무 어려운 그 질병 위주로 하다 보면은 조금 내가 그 병에 걸리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 아이가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조금 쉽게 보호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이게 영양제가 아닐까 싶은데 그 영양제와 관련해서 오늘은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 제가 거기에 맞춰서 답을 해드릴 거고, 실은 저도 영양제 모든 종류의 실은 영양제를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영양제들이 만약에 있으면 저도 그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자료도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런 영양제들을 또 정리를 해가지고 또 유튜브에 그 컨텐츠를 한번 올릴까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간 영양제 그때 소개해드렸었는데 그게 의외로 그거에 대해 고마워하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지금 종양 관련된 영양제도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과거에 예전에 한번 제가 하기는 했었는데 요즘에 또 종양 관련 영양제들이 몇 가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된 좀 내용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영양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양제라고 하는 거는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큰 기대를 하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영양제로 낫는 경우는 별로 없다. 아이의 건강함을 유지시켜주고 그거를 해주는 거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거지, 영양제만으로 아이의 어떤 질병이 해결이 된다거나 그 영양제만으로 아이가 건강을 다 무조건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죄송합니다. 영양제를 너무 많이 먹어요. 영양제를 너무 많이 먹는데 또 문제는 그 영양제들이 그 성분들이 겹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영양제를 이것저것 너무 많이 먹는 거는 꼭 무조건 바람직한 거는 아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죠. 그쵸. 영양제는 몇 종류를 제외하고는 비싼 똥을 위한 것이다 라고 들었습니다. 공감합니다. 저도 뭐 예전에는 저도 이제 병원을 하면서 체력적으로 좀 힘이 들고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이제 나이 먹으면서 눈도 좀 침침해지고, 그래서 뭐 루테인도 먹고 뭐 오메가도 먹고 유산균도 먹고 비타민도 먹고 뭐 이것저것 막 엄청 먹는데 그거 먹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친한 약사분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꼭 먹어야 되는 게 이제 그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생균 유산균이 훨씬 좋다고, 냉장고 보관하는 유산균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생균 유산제 먹고 종합 비타민 하나 먹고 오메가3 먹고 또 요 정도 먹으면 된다고 해서 저는 현재 그렇게 저 나름대로 저는 영양제를 먹고 있습니다. 자, 가장 자주 먹는 영양제가 뭘까요? 가장 자주 먹는 영양제, 간 영양제가 제일 많은 것 같고, 제 생각엔 두 번째가 관절 영양제 맞죠? 요 두 가지, 그 다음에 오메가3 이렇게 되는데, 오메가3가 동물용으로 시판이 되고 있는 오메가3가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그 비율을 딱 맞춰서 나와 있는 오메가 제품이, 보통 오메가 제품을 먹을 때는 오메가3와 오메가6 요 두 개의 비율이 1대5에서 1대10 요 정도 사이의 어떤 밸런스를 갖추고 있는 그 오메가 제품을 먹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되고 염증을 다스리고 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오메가3랑 오메가6랑 뭐가 더 효과가 좋을까요? 염증을 완화시키고 뭐 항산화 작용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데 효과가 있는 거, 그거는 어떤 영양제일까요? 오늘 저의 질문에 대답을 많이 해주시는 분은 한 분을 제가 오늘 끝날 때 추첨을 해가지고 그분께는 저희가 병원에서 영양제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지난번에 간 영양제 할 때는 제가 젠토니를 보내드렸거든요. 오메가6 땡입니다. 오메가3
오메가 3가 대부분의 그 저희가 알려져 있는 그러한 그 어떤 그 오메가 3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그 오메가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통 오메가 3가 하고 있고, 오메가 6 같은 경우에는 그 피부, 그죠? 피모를 개선시키고 뭐 피부를 좋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와 관련돼 있는 오메가 제품은 오메가 6예요. 오메가 3가 아니고. 오메가 6 성분에서 이제 세라마이드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 피부에서 그 수분을 잡아줘서 그 뭐라 그러지? 피부를 이렇게 촉촉하고 보습해주고 하는 역할들을 이제 오메가 6의 세라마이드가 해주는데, 그 여성분들은 화장품 뭐 요거 하면서 그 화장품 같은 거 보면 뭐 세라마이드 뭐 몸에 바르는 것도 있고 먹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거와 관련된 게 실은 오메가 6예요. 그래서 오메가 제품이 동물 쪽에서도 만약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다면, 이게 피부에 특화가 돼 있는 거냐 아니면은 그냥 항산화나 뭐 여러 가지 역할을, 염증을 다스리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냐에 따라 피부에 좀 더 특화가 돼 있으면 오메가 6, 염증이나 이런 쪽에 좀 더 특화가 돼 있으면 오메가 3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 동물 쪽에서는 오메가 3, 오메가 6가 이게 조화가 딱 돼서 그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 만큼의 용량을 정확하게 갖춰지고 있는 오메가 제품이 마땅한 거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뭐 사람 거를 쓰자니 그건 또 용량이 너무 과하고 이렇게 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오메가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먹으면은 분명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유산균 제품 같은 경우도 먹었을 때 충분한 도움이 된다라는 거. 유산균 같은 경우는 이제 장이 안 좋거나 이런 친구들에서 유산균 제품을 저기 좀 처방을 하고 먹고 하다 보면은 확실히 증상이 개선이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장 안에는 그 여러 가지 세균들이 거기서 서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그 세포, 뭐 유전 이런 거를 넘어서 우리 몸에서 세포보다도 많이 있는 녀석이 뭐냐? 라고 했더니 그 친구들이 장에 존재하는 세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에는,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세균이 어떤 분포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건강과 면역 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제왕절개를 통해서 나왔던 아이, 그다음에 자연분만을 해서 나왔던 아이들을 봤을 때 제왕절개를 해서 나왔던 친구들이 아토피나 이런 거에 걸리는 확률들이 좀 더 높더라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연분만에서 나올 때 그 산도를 통해 나오면서 아이가 처음으로 접했던 그런 균들이 이제 장내에 정착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인 거죠. 어렸을 때 뭐 항생제 많이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장내 세균총들이 어떤 정상적인 균형이 무너지면서 그런 거와 관련해서 이제 만성적인 장질환을 앓을 수 있다. 뭐 이런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장내에 있는 세균들이 어떻게 분포를 해주고 있느냐 이런 거와 관련이 된 거거든요. 제가 참고로 박사 논문이 제가 비만 세균, 그거 제가 박사 논문 제가 쓴 겁니다. 그거 그 비만한 애들에서 그 어떤 세균이 어떻게 많아지고 이런 거 관련된 거를 제가 예전에 질본에서 저기 스폰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제가 박사 논문을 예전에 썼었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요즘은 마이크로바이오타라 그래가지고 이 세균을 어떻게 장내에서 관리를 해주느냐가 이 건강과 상당히 직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유산균인데, 뭐 락토바실루스도 그렇고 비피도박테리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알려있는 유산균인데, 얘네들이 결국은 장 안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는 거기에서 그 컴피티션, 그 장내 애들끼리 이제 콜로니를 만들어서 군집을 이뤄서 그러한 몸에 좋은 균들이 그 정상적으로 그 안에 분포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유산균만 먹는 것만으로는 그 안에서 그 자리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균은 매일 먹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해주려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게 이제 프리바이오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로바이오틱이 유산균이고 프리바이오틱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게, 좋은 균들이 서식을 할 수 있도록 그 만들어주는 거, 뭐 섬유질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를 뭐 심바이오틱스라고도 하고 하는데, 뭐 결론은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고, 중요한 거는 유산균은 먹는 게 좋고, 뭐
그 다음에 오메가 제품도 평소에 꾸준히 먹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궁금하신 영양제가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세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의 차이. 요거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거는 좋은 유산균이 장에서 잘 서식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이거를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 자체를 먹는 거.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를 심바이오틱스.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나요, 저? 그죠? 되게 많은 걸 알고 있죠? 박사는 이래서 좀 다른 겁니다. 재수없나요? 자, 탈골 수술을 했는데 어떤 걸 먹여야 할까요? 일단 탈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슬개골 탈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슬개골 탈구 수술을 했으면 그 관절낭을 건드렸기 때문에 관절 보조제 먹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탈골 수술하고 나서는 체중 조절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하겠죠. 종합 비타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종합 비타민을, 동물용 종합 비타민이 있나요? 저는 동물용 종합 비타민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애기들 관절 영양제는 어떤 게 좋은가요? 자, 제가 여기에서 어떤 관절 영양제가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조금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그 병원에 많이 있는 영양제들 있죠. 그게 보통은 공통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 뭐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사이노킨도 대표적인 관절 영양제고, 요새는 그 이름을 까먹었네. 요새 나온 또 영양제가 있는데, 그거 영양제 새로 나온 거 제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요즘에 나온 건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관절 영양제 효과도 있는데 그 약간 또 진통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영양제 많이 쓰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거 혹시 이름 아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글루코사민은 논문상 효과가 있다 없다가 반반이면 사실상 무의미한 것 아닌가요? 사람에서도 예전에 한때 이 글루코사민 관련해 가지고 엄청 떴었던데 요즘은 글루코사민 얘기 쏙 들어갔잖아요.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글루코사민이 뭐 효과가 그렇게 뭐 뛰어나게 있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티놀, 그렇지, 안티놀. 예, 안티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관절 영양제로서 나와 있는데, 이 안티놀이 그런 진통을 약간 잡아주는 그런 효과를 같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는 뭐 심장병이 있다거나 아니면 콩팥이 조금 안 좋다거나 하는 친구들한테 그 NSAID 계열의 그 진통제를 함부로 처방하는 게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파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런 친구들한테는 보통 저는 그 안티놀 처방을 좀 하는 편입니다. 피콕스는 제가 이게 처음 들어보는 건데, 대충 이름을 들어봤을 때 피콕스도 약간 그 진통제 성분이 같이 있는 거일 것 같아요. 잠시만요. 피콕스 한번 찾아볼게요. 피콕스란 영양제가 없는데? 피콕스 호텔이 나오는데요. 피콕스 나베 뭐 이런 건데, 정확한 제품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그걸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네, 안티놀이 진통 효과가 같이 있어요. 녹색잎 홍합은 진통에 효과가 있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녹색잎 홍합이 어떤 건지를 제가 그런 것까지는 제가 모르네요. 아까 박사를 아는 게 많다 그랬는데 여기서 제 어떤 지식의 한계가 바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녹색잎 홍합이 진통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앞서서 이 녹색잎 홍합이라고 하는 게 이 반려동물한테서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제가 녹색잎 홍합, 근데 그 녹색잎 홍합 좀 적어놔요. 그것 좀 한번 제가 자료를 찾아볼게요. 그 영양제나 이런 것들을 실은 이제 보호자분들한테 추천하거나 권하거나 할 때, 제가 예전에 간 영양제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얼마나 이 논문이나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효과가 얼마큼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해서 실은 수의사들이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효과가 검증이 됐던 것들을 위주로 실은 추천을 드리는 게 좋은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어떤 효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렇게 뭐 작은 규모의 논문들은 다 있겠지만 큰 규모의 어떤 라지 스케일의 어떤 논문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 영양제들이 생각처럼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모두가 공감하고 통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유산균 제품이라던가 오메가 제품 이런 것들은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들이 검증이 된 논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은 추천을 드리는 편이죠. 요키 아이들이 나빈님께서 쌤님 요키 아이들이 췌장이 취약하다고 들었는데 6, 7세 미만 아직 어리고 건강한 아이한테 영양제 이것저것 먹이면 간이나 신장에 대려 무리가 된다고 그러던데 요키 아이들에게 적합한 영양제는 어떤 종류를 먹어야 되는지요? 일단 아이들이 건강하다고 하면은 굳이 영양제를 먹이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사료를 잘 먹는 게 제일 좋은 영양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질병이 있을 때 보통 처방식 사료를 우선적으로 추천을 하잖아요. 그죠? 처방식 사료를 우선적으로 추천을 하는데, 실은 처방식 사료를 잘 먹으면 그 처방식 사료 안에 그 질병에 필요한 영양제들이 다 들어있어요.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그 처방식 사료를 잘 먹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그게 된다는 거죠. 실리마린이 실제 간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유의미한 논문이 나온 건가요? 뭐 질문이 예리하신데 유의미한 논문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근데 이제 사람 자료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돼 있어서, 뭐 간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리마린이 실리빈, 뭐 실리버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실리빈 성분으로 되어 있는 뭐 이렇게 어떤 게 더 흡수가 잘 되고 어떤 게 더 활성형으로 돼 있는 영양제를 주냐 이런 거에 따라 간 영양제도 제가 지난번에 이게 뭐 실리마린 뭐 사밀린을 먹일 거냐, 뭐 사메탑을 먹일 거냐, 뭐 젠토니를 먹일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간 쪽과 관련해서도 유의미한 논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실은 이제 간이 안 좋으면 뭐 실리마린도 그렇고 우르사도 그렇고 젠토닌 뭐 레포틸도 그렇고 뭐 다 여러 가지 모든 종류의 간 약들이 이제 항산화를 시키면서 간 세포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효과들이 어느 정도는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방을 하는 거고, 간이 실제적으로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실은 간 약을 처방을 받아서 먹는 게 좋고, 이제 간이 이제 조금 안 좋을 가능성이 좀 있는 뭐 쿠싱이라던가 이런 호르몬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간이 취약해질 상태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 약보다는 평상시에는 이제 간 영양제를 먹는 거고, 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산균이 설사 등의 효과가 있다는 말은 있지만 국내에서 생산된 유산균 제품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미국 대학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이 3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여러 회사서 생산 중이지만 잘 모르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유산균도 실은 이거와 관련해서 아직은 실은 이제 실제 유산균이 실제 생균이냐 아니면은 사균이냐 아니면은 유산균들을 이렇게 배양을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체죠. 사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정확하게 어떤 뭐라 그러지 기준을 딱 맞춰가지고 나와 있는 실은 유산균 제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둘씩 실제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친구들이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이 개개 수의사들이 했던 경험들을 실은 바탕을 해서 처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영양제들을 실은 선택할 때는 제품이 좋고 안 좋고 또 중요하기는 한데, 또 이게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 기호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실은 중요한 부분이라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구분을 해가지고 보통은 영양제 추천을 합니다. 유산균이 설사 등의 효과가 있다는 말은 있지만 그쵸,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담낭 슬러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일단 담낭 슬러지라고 하는 질환이 담낭에 이제 찌꺼기가 차는 거를 말하죠. 이렇게 담낭은 그 안에는 담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즙은 영어로 bile juice라고 얘기를 해요. 주스. 그러니까 주스 같은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러한 찌꺼기들이 약간씩 모이기 시작하면서 슬러지가 되는 거예요. 슬러지. 여러분들 저기 뭐야 그 밖에 가가지고 그 주스 달라고 할 때랑 슬러지 달라고 할 때랑 그 차이를 구분을 하시죠. 이 슬러지가 좀 더 진행이 되면은 끈덕끈덕해진다 그래서 뮤코실이라고 해서 그걸 점액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다음 단계가 이제 딱딱해져서 스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 순서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담낭 슬러지가 생기는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보통은 호르몬 문제 때문에 담낭 슬러지가 생기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이 대표적인 게 쿠싱,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슬러지가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이러한 것들 말고도 체질적으로도 슬러지가 생기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슬러지가 생기면은 이 슬러지들을 빨리빨리 밖으로 배설을 좀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담낭병에서 톡식한 담즙을 조금 언톡식한 담즙으로 바꿔줄 필요들이 좀 있는데,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우루사라고 하는 제품인데, 안타깝게도 간 영양제 쪽에서는 우루사 제품이 들어가 있는 간 영양제는 별로 없어요. 왜 없냐? 왜 없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 실리마린이든 뭐 세미든 뭐 다른 것들은 실은 많이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뭐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없는데, 우루사 같은 경우에는 잘못 먹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 근데 영양제라고 하는 게 실은 뭐 제일 좋은 건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아이한테 맞는 영양제를 추천을 받아서 먹는 게 좋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냥 뭐 사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우루사 성분 같은 경우에는 그 담낭 담즙 배설 통로가 막히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담낭이 파열되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게 영양제에 안 들어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노며 담낭 슬러지는 별로 큰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우루사는 의약품 맞죠? 우루사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담낭 슬러지 자체의 어떤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담낭 그 간 영양제가 제가 뭐 제 개인 기준이에요. 이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개인 기준이라는 거, 거기 마땅한 건 없어요. 그래서 슬러지를 좀 해결을 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뭐를 먹는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병원에서 우루사 처방을 받아서 먹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담낭 슬러지 자체가 모든 친구들한테 꼭 문제가 다 되는 거는 아닙니다. 보통은 담낭 슬러지만 있는 경우에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니터링을 하기도 해요. 딱 그것만을 위해서 단독으로 약을 쓰는 경우는 별로 없고, 뭐 담낭 슬러지가 있는데 이 친구가 쿠싱이 있다, 그래서 쿠싱 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약을 어차피 호르몬 질환 때 약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때 뭐 이제 간약을 같이 드린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담낭 슬러지 자체만 조금 있다 이 정도를 가지고 뭐 매번 약을 처방을 하지는 않아요. 저는 모니터링을 좀 하는 편입니다. 슬러지 자체 이꼴 질병 이거랑 무조건 연결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16년 말티푸 여딸 한 마리 낳고 쿠싱 중이고 그냥 3년째 복용 중, 얼마 전 검사했던 심장도 안 좋다고 해서 약을 바꿨어요. 6kg 나가던 애가 살이 자꾸 빠지는데 지금은 4.92kg. 살찌게 하고 싶어요. 영양제 추천 부탁드려요. 일단은 우리 친구가 6kg에서 4.92kg로 살이 빠지고 있다는 거는 일단은 나이가 있으면서 심장이 안 좋아지면서 지금 살이 빠지는 걸 거예요. 보통 심장이 안 좋아서 살이 빠지는 경우에는 지방이 빠지지가 않고 단백질이 빠집니다. 단백질이 빠져가지고 근육도 좀 약해지고 뭐 이렇게 돼요. 실은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영양제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 친구가 살이 막 찌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양질의 사료를 잘 먹이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잘 먹는 거를 줘서 최대한 살이 빠지지 않게 단백질을 어느 정도는 보충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이렇게 또 뭐 하다 보니까 오늘 제 유튜브 하나 홍보를 좀 해야겠네. 그 유튜브에서 DNC 박박사
혹은 DNC 키친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뭐 개설한 지 실은 얼마 안 됐어요. 촬영은 한 10번 정도 하기는 했는데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려고 하는데 그 채널에서 제가 애들 먹는 거 보통 막 우리가 막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피자를 시켜 먹었다. 그러면 강아 옆에서 엄청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피자,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주는 피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아이들 먹방하는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구독자 수가 늘면은 제가 보호자분들 사연을 받아가지고 우리 아이가 췌장염에 있어요. 그러면 췌장염에서 아이가 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는 거를 촬영하고 뭐 이런 컨셉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쪽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DNC 박박사 혹은 DNC 키친이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네, DNC 박박사입니다. DNC가 어려워 보이지만 Dogs and Cat이에요. DNC. 키친은 이제 식당인데 처음에 DNC 박박사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은 키친으로 검색이 안 되고 DNC 박박사로 되더라고요. 검색이. 영양제와 직접 관련된 질문은 아닌데 원장님은 생식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영양제를 균형 있게 급여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보통은 우후죽순 온라인 판매되는 생식을 냉동으로 공급하다 해동해서 급여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지금 제 그 채널 한다고 그 펫 영양사분이랑 같이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질병적으로는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췌장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췌장염이 어떤 것 때문에 생기고 뭐가 어떻고 뭐 단백질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지방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면은 그 영양사분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 사료나 이런 거 다 뭐라 그러죠? 그 배치를 해요. 그래 갖고 그거를 이제 아이들이 좀 먹을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 하는데 그 영양사분들이 저는 이제 실은 수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 어떤 지식이 별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쪽을 통해서 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이 실은 많이 있어요. 네. 닭고기 삶은 걸 먹으면 설사 말려서 먹이거든요. 아, 닭고기를 삶은 걸 먹으면 설사를 한다. 말려서 먹인다. 실은 말려서 먹이면 설사를 안 하나요? 실은 강아지들이 제일 좋아하는 고기를 사람들이 소고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강아지들이 제일 좋아하는 고기는 닭고기입니다. 닭고기, 그 다음에 돼지고기, 소고기 순이에요. 저희 강아지가 디스크 수술을 2번이나 했는데요. 그래서 다이어트 사료를 먹이는데 중간에 간식을 조금씩 주긴 해요. 어떻게 하면 간식을 안 먹이고 살을 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이브 영양제를 오래 먹이고 있는데요. 간식을 안 주면 우울해하고 어느 때는 성질도 부리고요. 저는 간식을 무조건 꼭 주지 말라 뭐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간식을 먹일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고구마를 친구한테 준다고 해볼게요. 고구마. 그러면은 사람들은 고구마를 먹으면 뭐 1개 뭐 이렇게 먹죠. 뭐 2개, 3개씩 먹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간식으로 먹는다고 하면 보통 고구마 하나 정도 먹는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아이들한테는 고구마를 얼만큼 줘야 될까요? 60kg 성인이 간식으로 고구마 하나를 먹는다. 그러면 3kg 말티즈는 간식을 얼마큼 먹어야 될까? 그죠? 근데 보통 고구마 한 반 개씩 먹이죠. 그렇게 먹이다 보면은 간식을 주는 건 괜찮은데 사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준다는 거야. 뭐 과일 같은 경우도 뭐 양배추, 뭐 브로콜리, 뭐 이런 거 다 괜찮아. 애들 먹을 수 있는 것들이니까. 특히 이제 보통 다이어트를 해야 되면 아이들이 포만감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그 야채들을 이제 배합을 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 이제 주는 기준이 사람 기준으로 주게 되면 이게 엄청 많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어떤 지방이나 이런 거를 이제 할 때, 뭐 예를 들어 이제 저도 이제 그 영양사분이랑 애들 음식 만들고 할 때 얼마 전에 이제 돈가스 만들어서 해줬었는데 돈가스 해줄 때 이제 아이들한테 튀겨서 해줄 수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요리가 엄청 무궁무진해진다. 근데 아이들은 이게 튀길 수가 없는 거죠.
애들한테 그 밸런스를 맞춰서 기름을 넣으면 기름 막 이렇게 한 방울 두 방울 막 요만큼밖에 넣으면 안 된다. 막 이런 거기 때문에 간식의 기준도 실은 그거를 사람이 먹는 거를 대비를 해갖고 애들을 주다 보니까 이제 먹는 게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간식을 먹어도 살이 찌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뭐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한국에는 수의학과 영양을 같이 공부한 수의사들이 있으신가요? 이게 뭐 실은 영양학을 따로 전공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국내에서 영양학을 공부하는 건 아니고 이제 외국에 가서 영양학을 따로 공부를 하고 오신 수의사분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없지는 않으세요. 저도 뭐 엄밀히 따지면 박사 논문이 비만 쪽으로 한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영양학 강의도 실은 많이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프랙티컬하게 그 영양학 관련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집중적으로 하면은 모르겠는데 결국은 진료하는 게 좀 더 메인이 되고 그쪽으로 이제 좀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는 저도 뭐 이제 자문을 받고 뭐 책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영양학 책이 읽어보면 엄청 지루해요. 재미도 없고. 요즘에 그 영양사분이랑 같이 하면서 하다 보니까 뭐 재밌는 내용들도 많고 되게 제 나름 신선하고 좋더라고요. 이제 간식 대신 산책을 그쵸? 산책 나가는 거 좋죠. 중요합니다. 저희 집은 진도 차우 믹스견인데 어려서부터 고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 7년이 됐는데 사료를 먹이라고 보니 9일을 굶어도 사료를 안 먹으니 앞발 다 들었어요. 어떻게 맛있는 영양제로 대체할 수는 없는지요? 실은 영양제를 먹는 게 고기를 먹는 것보다 꼭 무조건 좋다라고만은 볼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너무 맛있는 거에 대한 맛을 봤기 때문에 이거를 실은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뭐 맛있는 영양제로 대체를 한다. 이게 맛있는 영양제로 어떤 아예 사료를 대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거가 있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디스크 수술을 2번이나 하고 다발성 디스크가 있어서 쌤이 산책 오래 시키지 말라고 해서 짧게 해요. 그래서 살이 안 빠지나 봐요. 맞습니다. 이게 실은 살을 빼기 위해서 물론 이제 디스크가 살이 찌면은 좀 더 이제 될 확률이 높고 수술을 2번을 했다는 거는 아마도 다른 부분에도 디스크가 약하게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게 산책 오래 하면은 그러한 쪽 관련해서 디스크가 재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산책 오래 하는 거를 실은 조심을 시키는 편이죠. 실은 어렵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살 빼셔야 돼요. 실은 말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how 이게 실은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메가3 연지 캅셀로 된 것을 짜서 직접 주고 있는데 스포이디용 오메가3를 먹이면 정량 먹이긴 좋지만 산패가 걱정이 되는데 보통 생산할 때 산패에 대한 것까지 실험을 하고 출시되는 걸까요? 보통 이제 그런 산패 때문에 보통 연질로 나오는 거죠. 오메가 제품이. 스포이드형으로 되는 거는 저도 뭐 실은 직접 잘 써보지는 않는데, 산패에 대한 것까지 실은 실험을 하고 나오는 거는 잘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오메가 제품들은, 공기에 노출이 되면은 산패가 된다는 겁니다. 산책이 가는 아이 성향이나 건강 상태에 맞추면 된다라고요. 그쵸. 산책을 좀 짧게 자주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7년 된 진도 차우 믹스견인데 지금은 건강해 보이는데 그래도 추천할 수 있는 영양제가 있으신지요? 건강하면은 굳이 뭐 꼭 영양제를 꼭 먹이실 필요는 없다. 만약에 먹는다고 한다면 유산균, 오메가 제품 요 정도 추천드립니다. 눈 영양제는 몇 살부터 먹는 게 좋은가요? 눈 영양제를 뭐 반드시 꼭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강양인님께서 15살 푸들이고 위가 좀 약한지 가끔 소화되다만 사료 토를 해요. 구토 검진했을 때 췌장염이나 다른 문제는 없고 초음파선 약간 위험 소견이 있다 들었는데 뒤후에 초음파 다시 했을 땐 괜찮았는데 매번 구토하는 건 아니고 가끔 그래요. 밥은 하루 4번 나눠서 주고 있는데 위 보호하는 영양제는 뭐가 있을까요? 위를 보호하는 영양제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실은 이제 아이가 간헐적으로 이제 구토를 한다는 거는 15살이고 하다 보면 소화력이 조금 떨어져서 그럴 확률이 좀 있는데, 음식을 가능하면 조금씩 데워주시고, 건사료보다는 약간 그 유동식으로 된 걸 주시고, 지방이 많으면은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 함량이 조금 낮추는 사료를 먹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위를 보호해주는 영양제는 없어요. 네, 눈 영양제는 뭐 루테인 이런 게, 저도 이제 눈 침침해서 루테인 먹는데 제 친구는 저한테 뭐 그거 굳이 먹을 필요가 저한테 없다 그러더라고요. 슬개골이 약한 말티즈 어떤 영양제가 좋은가요? 어렵습니다. 이게 슬개골이 약한 말티즈 어떤 영양제가 좋을까요? 이 영양제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슬개골이 약한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현재 나와 있는 거는 관절 영양제를 그래도 먹이시는 거를 추천을 하는 편이죠.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게 뭐 슬개골이 안 좋은 아이 더 이상 뭐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 막 이러면서 막 영양제 광고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있잖아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그 구조를 해결을 해야지 문제가 되지. 구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까? 이게 상식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슬개골이 약한 친구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영양제도 중요하지만, 이게 자꾸 이렇게 빠지면서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문제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것, 이렇게 관절을 좀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더 효과가 좋고, 집에 이렇게 미끄러운 데 있죠. 이거 집을 이렇게 너무 미끄럽지 않게 이렇게 환경적으로 만들어 주는 게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영양제를 먹는다 한다면은 현재로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관절 영양제 정도가 아닐까 싶고요. 고관절이 살짝 빠져있는 상태라 초록 홍합과 상호 연골 추출 관절 영양제를 먹이고 있는데요. 계속 먹이면 효과가 있을까요? 저게 제품명이 뭐예요? 제품명이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초록 홍합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구나. 상호 연골 추출 관절 영양제. 이게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저기 글루코사민 관련된 내용들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네, 아직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그렇게 영양제 제품이 공인되는 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사료나 이런 거 얘기를 할 때도 막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지만, 제가 처방식을 그 메이저 브랜드 2개를 실은 추천을 해서 해주는 얘기가, 그쪽은 아무래도 그 감시도 많이 있고 리콜도 실은 많이 되고, 뭐 이러한 어떤 그 엄격한 기준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기준들을 그 미국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제품들이면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그 신뢰도가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저는 보통 처방식 사료도 보통 메이저한 제품들만 저기 추천을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린 머슬, 녹색 근육, 이지 밸런스 조인트 페인 얼티밋. 한번 찾아볼게요. 그쵸. 안티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게 진통 효과가 있어가지고 저는 좀 쓰는 편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이지 밸런스 조인트 페인. 어,
결국은 뭐 이것도 여기 성분을 보니까 결국은 글리코스, 아미노글리칸 뭐 다 이런 내용들이네. 음. 근데 이게 이제 뭐 천연 제품이다라고 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저도 실은 이거를 직접적으로 실은 써보진 않아가지고 요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영양제가 좋다, 어떤 영양제가 안 좋다 이렇게는 저도 실은 그런 부분까지는 알 수가 없고 또 그거 이거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음, 그렇죠. 고관절은 외과적 질환에 영양제가 크게 역할을 할 것 같진 않다고 혼자 생각 중입니다. 일단은 뭐 이게 역할을 아주 크게 하냐 안 하냐라고 하는 것보단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 도움을 너무 뭐라 그래 크게 기대를 하고 영양제를 쓰는 거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요 정도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다이어사로 추천 좀 해주세요. 다이어사로는 히트 메타볼릭. 힐스 메타볼릭이 실제로 이제 요요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나와 있는 다이어트 사료긴 한데 실은 이 다이어트 사료가 엄청 이게 어려워요. 이게 뭐가 어렵냐면 이게 애들마다 기초 대사율도 다 다르고 활동성도 다 다르고 다 그렇다 보니까 몇 킬로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사료의 양은 있지만 이 사료를 그만큼은 먹었을 때 이 친구가 이게 과한지 부족한지 이러한 것들을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은 이러한 보통 처방식 그 다이어트 사료를 먹으면 어떤 사료 하나를 골라서 그것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료의 양을 유지를 하면서 체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양을 조금씩 일주 단위로 실은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실은 딱 그 사료 딱 요만큼 딱 먹어서 다이어트가 되고 안 되고 꼭 이런 건 아니에요. 다이어트 사료가 아닌 다른 사료를 먹더라도 그 식이 조절을 어느 정도 해주면은 어느 정도 그런 효과를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 이제 같이 하시는 그 분이 패트밀이라고 하는 그 영양 관련된 거 그걸로 이제 다이어트 그거 관련된 거 제품 하셔가지고 뭐 하식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해주시는 건데 안 그래도 제가 2주 뒤에 그 지금 요 저희 그 슬생 그 라이브 방송은 그 팩 영양사분이랑 같이 해서 그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뭐 이런 거 관련된 걸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좀 그런 게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지식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 펫 영양사분이랑 2주 뒤에는 같이 합방을 하려고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JD를 먹고 있다는 거는 일단 조인트라는 거에서 보면 관절 관련된 거고 이 조인트 관련된 거는 그 사료 안에 그 이제 뭐 관절 관련된 뭐 글루코사민이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러한 것들이 사료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이어트 사료는 목표 체중을 기준으로 급여하는 거지 현재 체중은 기준으로 급여하는 건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게 리커멘드 되는 거지 모든 친구들한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패트밀 박 대표랑 이런 얘기를 하면서 봤는데 모든 아이들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그 체중을 계속 재가지고 계속 그 어드저스먼트를 해줘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이노킨이랑 안티노를 비교하자면 뭐가 더 좋을까요? 난감한 질문입니다. 사이노킨도 사이노킨대로의 장점이 있고, 암티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페인 컨트롤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좀 차이예요. 사이노킨은 페인 컨트롤을 하는 거는 없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What did you think of special bus 마루?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혜진쌤? 이게 무슨 뜻인가? 마루가 뭐니? 마루는 우리 강아지 이름인데? 우리 아이가 마루잖아. 이 밑에는 더 어려운 말이 있어, 이거는. 미니크,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음. 4살 푸들 키우는데요. 이빨 관리 해주려고 나름 인증받았다는 치약검 그린이즈 버박 먹이고 있는데 치약 이슈가 너무 많아서 치약 고르기가 쉽지 않아져요. 지금은 버박 쓰는데 어떨까요? 제가 이 치과 관련된 거는 제가 잘 모릅니다. 이거는 제가 대답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눈 영양제. 이게 눈 영양제가 애들도 있구나. 음,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병원의 영양제 자체가 실은 아주 많이 DP가 돼 있거나 실은 그렇지는 않아서,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제 환자들은 이제 노견 친구들이 많고 또 먹고 있는 약 자체가 실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영양제까지 막 이것저것 먹으면 애기들이 약 먹다가 배부를 것 같아가지고 저는 실은 최대한 뺄 수 있는 건 많이 빼는 편이거든요. 뭐 이게 뭐 제가 맞다는 건 아니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눈 영양제가 실제적으로 있는지 잘 몰랐네. 실은 아이들도 실은 이빨이 치주염이나 뭐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 거에 있어서 불소가 들어가면은 확실하게 관리가 되는데, 이제 사람은 이빨을 해줘도 이게 불소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치카치카 뱉어버리는데 강아지들은 그걸 먹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한테서는 불소 들어가 있는 치약을 쓰지를 못하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에서 관리를 하는 거랑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칫솔질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사료 자체를 그 습식 사료보다는 건식 사료를 먹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그걸 깨물어 먹는 그 자체만으로 어느 정도 치석을 조금 조절을 해주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빨을 닦고 하는 거는 아기 때, 어려서부터 실은 교육을 좀 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입에 넣고 이렇게 하는 거를 아이들이 싫어하지 않도록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빨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껴놓고 거기에다가 뭐 간식 같은 거 올려주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무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엔 거기에 이제 치약도 조금 올리고 조금씩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이렇게 입을 만져주고 이렇게 하는 걸 아이가 싫어하지 않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해줘야지 아이들이 그 칫솔질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안 생깁니다. 어려서부터 교육을 하셔야 돼요. 프로바이어블 포티플로라 베네백 7월에 국내 수입이 될 거다. 나도 저거 써야겠다. 적어놔라 얘들아. 프로바이어블 포티플로라 베네백, 요거 적어주세요. 가끔 이렇게 보호자분들이랑 이렇게 소통하고 얘기하고 하다 보면 진짜 이런 영양제나 이런 것들을 정말 보호자분들이 정말 가끔은 저보다도 종류나 여러 가지들에 대한 정보가 더 빠르다라는 생각들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저도 뭐 자료도 좀 찾아보고 좀 공부도 좀 하고 뭐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볼 때마다 듭니다. 피부가 주기적으로 안 좋아져서 곰팡이성이라고 하는데 약용 샴푸는 얼마나 자주 해줘야 될까요? 일단 곰팡이성 피부병이 있다고 하면 약용 샴푸는 보통 일주일에 뭐 2, 3회 정도 하죠. 근데 약용을 하기 전에 일반적인 샴푸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약용을 하면은 그 스폰지나 이런 걸로 그 뭐라 그러죠? 그 이렇게 거품을 뽀글뽀글 내 가지고 일단은 몸에 이렇게 발라주고 좀 기다리셔야 돼요. 약용 샴푸를 할 때는 바로 씻어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 5분 정도 미온수로 해가지고 혈관 확장시키고 약용 샴푸 도포해주고 한 5분 정도 기다려서 씻어내주고, 그렇게 그걸 보통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하게 됩니다. 언니찌와라고 한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예전에 일본어 배웠었는데. 그쵸. 치약보다는 칫솔질이 제일 중요하죠. 칫솔질. 물리적으로 낀 거를 잘 빼줘야 되니까 칫솔질. 아, 곰방화구나. 곰방화. 맞네요. 곰방화. 곤니찌와 곰방화. 하지메 마시테. 아, 저 예전에 일본어 에이플 맞았었는데 의미가 없네. 말티즈 다이어트 사료 추천해 주세요. 자, 우리 말티즈가 체중이 몇 킬로 나갈까요? 찍었는데 곰방아 너무 잘 맞췄는데. 뭐 다이어트 꼭 말티즈한테 맞는 다이어트 사료가 딱 있는 거는 아니고요. 다이어트 사료로 보통 나와 있는 게 메타볼릭을 현재는 제일 많이 쓰죠. 산책 나가서는 깡패인데 병원이나 미용실 가면 얌전해지는 강아지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건가요? 맞습니다. 겁나서 이제 소심해지는 거죠. 관절이 안 좋아서. 말티즈 친구들이 이제 관절이 안 좋아서 다이어트 사료는 일단은 뭐 메타볼릭 사료를 제일 많이 하기는 한데, 만약에 말티즈가 관절이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조인트 사료를 가지고 양을 조절을 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1시간 금방 가네. 재밌네요. 이게 보면은 외국의 약들도 마찬가지고, 그 외국 쪽에 되게 좋은 그 약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못 쓰는 약들이 많아요. 국내 유통이 안 돼가지고 수입이 안 돼서 못 쓰는 약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영양제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알러지 때문에 ZD를 먹고 있다고 한다면은 뭐 ZD를 평소에 먹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뭐 알러지 때문에 ZD를 먹였다가 일반 사료를 먹이면 다시 알러지가 올라올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러지 때문에 ZD를 먹고 ZD를 먹여서 아이가 알러지가 어느 정도 조절이 된다라고 하면은 ZD 사료를 계속 먹이는 게 더 좋습니다. 노견 기준 필수 건강검진 검사 항목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실은 노견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몇 살인지가 일단 중요하고요. 품종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실은 좀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필수 건강검진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게, 아이들은 이제 친구들이 어디가 아픈지에 대해서 스스로 그 디스크립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혈액 검사, 그 다음에 엑스레이, 그 다음에 이제 심장 쪽을 평가하기 위한 심장 초음파, 뭐 복부 초음파, 복부 초음파 내부 장기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오줌 검사, 그 다음에 혈압, 뭐 이러한 것들이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실은 그 데이터가 있어야 다음 단계로 무언가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뭐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7살이 넘어가면 심장 초음파를 같이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뭐 안과, 뭐 핵경화가 있는지, 백내장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눈 검사 해주는 거, 그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뭐 신장이 조금 안 좋다, 뭐 아니면 호르몬 질환이 의심이 된다, 뭐 아이가 뭐 이제 살이 찐다, 뭐 이런 거에 따라 이제 갑상선을 같이 볼 거냐, 뭐 이런 거죠.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 검진 할 때 그 심장 관련된 BMP 검사랑 그 다음에 갑상선 항진증을 노묘에서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 그쵸. 우리 인어 보호자분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음, 2주 만에 했는데 재밌네. 네. 음. 2살 강아지 슬개골 탈기 2기 우측다리 파행 증상이 보여요. 슬개골 탈구 수술은 빨리 시키는 게 좋을까요? 가족들은 아직 어린데 다리에 철심 박는 건 위험하지 않냐고 하고 전문 병원에서는 보호자 선택이라고 해서 많이 고민이 돼요. 실은 많이 고민이 되시죠. 2살 강아지. 이제 2살 연령에 보통 어린 연령에 보통 슬개골 탈구가 와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소형견에서 슬개골 탈구는 선천성 문제거든요. 그렇게 돼서 슬개골 탈구가 오는 건데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슬개골 탈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더군다나 파행이 있다는 거는 지금 신체 실제 얘가 아파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되다 보면은 관절이 상하게 될 것이고 나중 되면은 이제 그 뼈가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데 뭐 70점짜리 다리를 수술을 하면은 90점, 95점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다리가 20점, 30점이 된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 다리는 절대 100점짜리, 90점짜리 다리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제 보호자의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일단은 당연히 슬개골 탈구를 해줘야 된다는 그 필요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지는 하고 있지만 뭐 강요를 할 수 있는 실은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은 파행 증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슬개골 탈구가 있어도 파행이 없는 경우에는 실은 고민을 하는 게 맞는데 다리를 저는 거면은 좀 얘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니보니님 아프리카 TV로 시청하다가 유튜브로 넘어왔어요. 반갑습니다. 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실까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1시간이 생각보다 금방 가네요. 그쵸. 소형견 친구들이 슬개골 탈구 어렸을 때 관절 쪽으로는 슬개골 고관절 십자인대. 근데 십자인대는 소형견보다는 이제 중대형견에서 십자인대가 더 흔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면 소형견은 심장병. 요 두 가지가 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일 그 많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죠. 없이 지낼 수 있으면 너무 좋고 15살 말티즈 건강검진했는데 심장 깨끗하면 정말 그 아이는 보호자한테 효도한 거예요. 효도.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는 다시 고원장님이 아마 저기 또 주제를 정해서 할 것 같고 다다음 주 월요일 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펫 영양사 분이랑 함께 콜라보로 해서 그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 관련해 가지고 아마 많은 궁금증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마 저보다 훨씬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그 답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저도 좀 나름 조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홍보를 하자면 저의 DNC 박박사 혹은 DNC 치킨 반려동물 먹방 채널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2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만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많은 활동을 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다음번 제 시간에 재공지를 하면서 선물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